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이 보내드리는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3월 19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휴일인 오늘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그리고 강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강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는 제 뒤로 저 건물이 정부 종합청사인데, 정부 종합청사 옆에,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종합청사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거기를 직접, 답사를 하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어제는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기획위원장, 또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들도 답사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 기자회견에서 이전을 할 청와대, 근데 이전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업무 공간, 대통령 업무 공간을 내일 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업무 공간도 그렇고 관저도 생활을 하는 관저도 같이 발표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청와대 해체를 하고 다른 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막바지 단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기어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저 뒤에, 오늘은 청와대가 유난히 지금 날씨가 맑아서 잘 보입니다. 저 뒤에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해체를 하려 할까? 뭐 해체한다기보다 정치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왜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할까? 굳이 기어코 돌려주려고 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제가 이 정가에서 놔두는 이야기와 저의 분석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청와대라는 명칭 자체가 푸른 기와집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는 청와대 이 지붕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청와대인데, 뭐 대통령실을, 집무실을 용산이든 뭐 외교부 청사로 옮기면은 그것은 뭐 청와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 청와대라는 건 있어도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 청와대로서 청와대지,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 기능은 이미 이때부터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산으로 가든 이 외교부 청사로 가든 그냥 대통령실 이렇게 불릴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신중론이 지금 상당히 많죠. 뭐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쪽 주장도 있지만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뭐 비용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뭐 경호 문제 또는 국가 기밀 문제, 뭐 통신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또 비용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용도 이 인수위에서는 국방부 청사로 갈 경우에 한 400억 원, 이 외교부 청사로 갈 경우에 한 800억 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그 장성 출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방부로 갈 경우에는 1조 원이 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방부로, 용산 국방부로 갈 경우는 1조 원이 든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국방부가 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외에 합참 의장실도 있고, 그 관련돼서 군부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산 일대에. 그 군부대들이 일제히 옮기려면은 엄청난 몇천억 원씩의 돈이 들고, 또 이 청와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뭐 경호원들의 숙소가 있어야 되죠. 뭐 경호실 숙소, 뭐 이전 비용, 경비시설 신축, 뭐 이렇게 하고 관계부대 이전 이런 것까지 하면은 1조 원이 들 것이다. 자,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임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좀 중기 과제 아니면 다음 1년 후에 과제로라도 돌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오늘은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이 일종의 쓴소리를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지금 차기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윤석열 캠프에서 또 이렇게 영입도 하고 했었는데, 자, 윤희숙 의원이 오늘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쏜소리 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조급증을 내지 말고 좋은 결과를 위해 숙고하자. 이 윤희숙 의원 관련 발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희숙 의원과 거의 같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것은 저의 생각이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의 말은 저의 생각과 비슷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윤희숙 전 의원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은 요즘에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또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말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이 청와대 이전 공약이다. 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가든지 뭐 강화문으로 시대를 연다 이런 것인데 거의 뭐 비아냥거리는 토로 이야기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윤석열 지지자는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 말씀드리는 중에 간혹 소음이 들릴지 모르는데 이것은 지금 오늘 휴일이라서 강화문 광장에서 여러 가지 이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강화문 시대가 되면은 이런 집회 소리도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 휴일에 만약에 근무를 한다든가 하면은 대통령이 돼서 근무를 한다든가 하면은 다 듣게 되는 그런 소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역시 경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다시 윤희숙 전 의원의 발언을 다시 소개를 드리면 지금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 경제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죠.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역량이 엉뚱한데, 엄한데 사용되는 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이 이야기, 논란이 계속 될수록 원래 취지는 국민 속으로 이건데, 국민 속으로가 아니고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취지가, 국민 속으로라는 취지가 퇴색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이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서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 그리고 고립 이것이 변함이 없다면은 여기 강화문 쪽으로 옮기든 용산으로 옮기든 그 뭐 경호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변함이 없다면은 아니 청와대에서 왜 나왔음 이런 질문도 따라 붙을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드리냐면 제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안은 이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밝힌 대안. 아니 박해에다가 새로 성곽을 쌓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곽을 허물고 대통령의 권위적 공간을 줄이는 게 어떤가. 제가 말씀드린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청와대의 공간을 재배치하자 이 이야기죠. 여기서 보시더라도 상당히 넓습니다. 산 밑에 쫙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 뭐 청와대 본관이 있고 이쪽에 이 비서동 있고 뭐 이렇게 쭉 뭐 영빈관 있고 자 이쪽 영빈관 저쪽입니다. 저 영빈관도 있고 자 이렇게 넓은데 비서동가도 있고 이것을 싹 그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모아서 하나의 공간에서 대통령 또 비서들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뭐 간단한 이 외국 국가원수들이 왔을 때 사용할 그런 뭐 영빈관은 그 옆에 좀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재배치하면은 그리고 그 옆은 원래 약속대로 국민에게 좀 개방을 하고 막 대폭 개방을 하고 저 녹지원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개방을 하고 해도 되지 않느냐. 자, 이것이 이 윤희숙 의원의 그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국민 속으로는 공간보다 마음의 문제다. 항상 언론과 소통하고 질문에 대답하려는 자세야말로 불통에 지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아닌가 싶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재인 처음에 취임한 첫날, 임종석 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안보실장 막 임명을 하면서 앞으로 준축안에 와서 그거 발표를 했죠. 기자들을 머물고 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중요한 국가 중대사가 있으면 내가 직접 이 기자실에 와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통이죠. 그것을 청와대로 구중궁궐로 만드는 일이죠. 스스로 구중궁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와대 안에 있더라도 이 공간 재배치를 해서 이 언론을 통한 그 기자들이 항상 상주를 하니까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를 아주 자주 빈번하게 하고 수시로 하고 정례적으로 하고 하면은 그것은 구중궁궐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런 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늘도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하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 나오죠. 주로 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 의원이 하는 말인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100%다. 첫날부터 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100%다. 첫날이면 뭐 5월 10일이니까 지금 한 50일 남았습니다. 자, 100%다. 그리고 봄꽃이 지기 전에 지금 봄꽃이 피어 있죠. 이것을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자, 봄꽃이는 5월 이전에 다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100%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본인도 지금 바쁜 와중에 인수위원들을 막 보내고 본인도 오늘 두 곳을 답사를 했죠. 자,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의 생각이 미칩니다. 일단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의하실 부분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우실 부분도 있는데 제가 취재한 내용 또 서울 여의도 증가에 돌아다니는 내용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공약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고도의 통치 전략, 이 통치술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한 강박관념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이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공식 법정 선거운동 20일 동안 하죠. 첫날이 2월 15일이었는데 그때 제 뒤로 보이는 저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선포를 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지금 그 광화문 광장은 그 공사 중입니다. 광장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가 또 유물이 나와서 지금 광장을 전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장에서 발대식을 하지 못하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발대식을 하지 않고 그 옆에 붙어있는 청계광장에서 발대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해서 이 출정식과 다름없는 첫날 공식 유세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 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첫날부터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치에 능숙한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내부에서도 뭐 논란이 있고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 그런 식으로 1호 공약을 했지만 취소합니다. 상황 변화가 생겼다. 이래서 취소를 하죠. 뭐 문재인 정권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지만은 뭐 좀 지나서 허지부지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공약 파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는 가령 이 강을 건넜는데 왜 뗏목에 계속 미련을 갖느냐 그런 말로 또 공약을 좀 휴지처럼 생각하는 공약을 적은 종이를 휴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죠. 기왕에 목적을 달성했는데 왜 그 강을 건넜으면 됐지 뗏목까지 계속 뒤돌아보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윤석열은 검사 생활만 해온 윤석열은 그런 식의 말 바꾸기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 윤석열은 국민과의 첫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첫날부터냐? 광화문 시대 꼭 첫날부터 열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말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래서 지금 1월 29일 유세입니다. 1월 29일 유세에서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뭐 유세 때 이야기하는 건 다 공약이죠. 윤석열 후보가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인수위가 정식으로 어제 출범했는데 출범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만든 게 이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죠. TF.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청와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태스크포스 팀장을 윤한홍 의원을 시켰는데 윤한홍 의원은 뭐 윤핵관 상당히 이제 신뢰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윤한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 청와대에서 거의 한 5년을 거의 다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안에 내부 사정을 잘 알죠. 그래서 윤한홍 의원에게 그 TF 팀장을 맡길 정도로 어쨌든 첫날부터 다른 곳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첫날부터 이것도 상황 변경론, 상황이 변경됐다 이렇게 해서 좀 신축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인식이 될 정도로 첫날을 고집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고도의 그러니까 통치 전략 아닌가. 초기에, 국정운영 초기에 뭔가 이렇게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청와대에서 빠져나오고 사실상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찰 출신이죠. 정치인이 아니죠. 그래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그 0.73% 차이로. 그래서 과연 출신도 정치권이 아니고 이런데 대통령이 돼서 실제로 국정 장악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요소야대 전국에서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 자,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것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서 강한 실천력을 보여주려는 이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강한 실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국정 장악을 위해서 약속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도 심으면서 강력한 실천력을 가시를 하면서 초반부터 국정 운영에 강한 드라이버를 걸기 위해서 이 집무실 공약을 무조건 지키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할 일인데 속전속결로 해서 추진력을 보여줘서 또 본인의 지지자들을 결집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1992년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때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이 편입이 됐죠. 근데 민정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정계에 비해서 YS의 민주계는 열세였습니다. 그래 소수파였죠. 보수 진영에 편입됐지만 보수 진영의 소수파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한 추진력을 막 보였죠. 하나해를 전격적으로 막 해체를 하고 군 사조직, 그 다음에 이 금융실명제 막 실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90%까지 막 올라갔죠. 자, 그러니 본인에게 강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 소수파지만은 강한 힘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도 이 정치권 안에서 정말 어떤 세력이 없지만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존의 정치인들, 노련한 정치인들에 비하면은 물론 많은 사람이 생기긴 했지만은 자칫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에게도 휘둘릴 수가 있죠. 본인의 정치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을 하고 탈피하기 위해서 YS처럼 강하게 국정 현안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련한 정치인들이 포진한 이 기존 보수 정치 진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굳히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전임 정권이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확실히 하는 거죠. 문재인은 이것을 약속을 했지만은 결국 포기선언, 항복선언을 해버렸는데, 이 윤석열이 만약에 첫날부터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서 앉아버리면은 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또 약속이 파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기 전에 강하게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 자, 그런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 못할 이유. 자, 이것은 뭐냐면 설득력은 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진보 진영 쪽에서 계속 이것을 또 무속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속, 풍수지리와 연결시키고 있죠. 자, 풍수지리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살집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정 운영을 했던 대통령들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했죠. 뭐 감옥도 가고,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아들들이 구속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풍수지리상으로 봤을 때 저기 터가 나쁜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속과 연결시켜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정말 그런 것 아닌가? 그전에 뭐 건진법사 이야기 나오고 손가락 임금왕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습니다. 뭐 진보 쪽이든. 심지어 보수 진영에 있는 이재호 전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풍수지리설 외에 무엇으로 해석하겠나? 꼭 가겠다고 막 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떠나면은 윤석열 당선인 본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차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들도 다 그 집무실에서 해야 되는데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무슨 어떤 무속의 힘으로 결정을 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구나 막 집터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재호가 풍수지리설을 막 강조를 하면서 화가 난다고 하니까는 국민의힘 쪽에서 반박해 놓은 것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사는 아파트,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서초동에 있는 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인데,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과거에 삼풍백화점 참사가 났었죠. 그 붕괴가 돼서 1,500명의 사상자가 나온 그 삼풍백화점이 있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아크로비스타라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뭐 풍수지리를 믿거나 뭐 무속을 믿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듯이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무슨 풍수지리를 감안을 해서 옮기려고 한다고 시비를 거느냐.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찌라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나옵니다. 이것 때문일 거라는 유언비어죠. 유언비어가 나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주사파들이 저 청와대 주변에 곳곳에 도청장치를 다 설치해놨다. 중국제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중국제 도청장치를 다 설치해놨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음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저기 들어가면 중국에서 청와대 안에 일을 다 듣는다. 그래서 그것을 CIA가 윤석열 당선인 쪽에 통보를 해줘서 윤석열 당선인이 안 들어가려고 한다. 완전히 찌라시 유언비어인데 그냥 제가 그런 것도 돌고 있다. 그냥 여러 가지 하도 많은 소문들이 나들기 때문에 하나 소개를 드린 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속 또는 다른 이유 이런 것보다는 국민과의 첫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강한 실천력을 보여서 국정을 초반부터 휘어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 의지 때문에 지금 이전을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효과, 국정 장악을 하는 그런 효과, 실천력을 보여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효과도 엄청나겠죠. 엄청난데 만약에 이것을 좀 단기 과제, 한 1년 과제나 중기 과제로 이렇게 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작용, 그 순기능, 이것과는 한번 비교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